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710 대책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집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징벌적 과세라는 불만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보고 잇따른 규제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파장과 8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경북대 총장 선거 결과 등 한 주간 의미 있는 뉴스를 간추려봅니다. 파우제는 해치지 않아요. 당신의 자유를. 안마의자의 본질은 남기고 휴식의 자유를 디자인하다. 파우제. Advice for newbie surfers. Make sure the wave's not too big and the wind is friendly enough. And then 내 앞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것. Ford Explorer. 레이, 그 백정놈이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 멈출 수 없는 두 남자의 지독한 추격이 시작된다. 황정민, 이정재, 다음은 악에서 구하소서. 8월5일 대개봉. 자동차 살 때 망설이는 이유? 렉서스는 걱정 제로. 10년 20만 킬로까지 엔진오일 무상 교체, 24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렉서스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손해보험이 왜 그래야 하나. 대한민국 손해보험을 손보다 하나손해보험. 메이플 스토리의 새로운 오차 스킬 경험해보자면 이런 느낌? 메이플 스토리 신규 오차 스킬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18살 장혜리입니다.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해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담배 필 것 같아요.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안 펴요.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지구 종말까지 이제 7일이 남았습니다. 종말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SF 엔솔로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 웨이브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전 그가 펼쳐온 진보적인 행보와 대비되는 성추행 의혹이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낮 실종 신고가 된 뒤에 10일 자정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공관 서재에서는 유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박 전 시장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닷새간 치러졌고요. 서울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는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찾았습니다.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가 됐는데 서울시가 장례를 주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있었고요. 네. 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이 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장례 기간 동안 조문을 가느냐 마느냐 또는 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여러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바꾼 시민운동가이자 그리고 인권 변호사, 행정가로서 그간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고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네. 하지만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추모 기간에는 추모만 하자, 가해자 미화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많은 주장이 있었고 이 찬반이 불을 붙었습니다. 생전 그가 펼치고 남긴 행적이나 성과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추행 의혹 또한 부인돼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연결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소개한 것을 보면 박 시장이 이렇게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 또 다른 쟁점이 누가 이걸 전달했느냐,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느냐를 두고 또 여러 말들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밝힌 피해 내용을 보면 4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고 또 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렸지만 도움이나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소 당일인 8일 오후 4시 반부터 9일 새벽 2시 30분 넘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네. 9일 오전에 박 전 시장이 실종이 됐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경찰청은 행정부 각 부서는 중요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기 때문에 8일 저녁에 박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를 했지만 이걸 서울시나 박 시장에겐 알려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피해자 측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이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면서 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신고를 하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청와대를 관련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현행법상 피해자나 피고소인이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처분되는데요. 네. 피해자 측과 야당 측에서는 의혹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을 해서 서울시 내부의 성폭력 신고 대응과 2차 가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도 지금 진상조사, 국정조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여러 진영 논리, 조문 관련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사안인데 그렇지만 진실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내걸었던 현 정부가 모순적이게도 최저임금 최적 인상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가량인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 올해보다 2만 7,170원이 올랐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11시간 걸친 논의 끝에 14일 새벽 2시쯤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5% 인상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번 표결에는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경영계 사용자위원 측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제안을 하고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럼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는 과정에서 여전히 원하는 수준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 불참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0,000원, 경영계는 2.1% 줄어든 8,41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후 9일에 노동계는 9,430원으로 그리고 경영계는 1% 낮은 8,5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달했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펼쳤고요. 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진 만큼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이 더 필요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단계적으로 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1.5% 인상이긴 하지만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아쉽지만 수용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나 차등 적용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논평을 내놨고요. 네. 노동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인건비 부담 때문이 아니라 이 불공정한 거래 구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구조조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서 어쩌면 최저임금 인상을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방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을 꼭 이렇게 묶어야 했나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언제든 상황은 변할 수 있겠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이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 주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은 수도권과 해외 유입 사례에 집중이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은 거의 없었고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확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달 초 대구에서는 고등학생 연기학원 수강생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긴장감이 높아졌었는데 네.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확진 사례는 현재까지는 크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려진 하나의 방법이죠. 혈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네. 신천지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의 혈장이 제공하기로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60%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인데요. 대구 신천지 교회 교인 4천여 명이 혈장 공여의 뜻을 밝혔고 이 중 500여 명이 지난 닷새 동안 체열에 임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책임을 좀 피해보려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런 비판 여론도 있었긴 했는데요. 네. 신천지 측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완치자 혈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있습니다. 녹십자는 앞서 확보된 170여 명의 혈장으로는 치료제제 임상시험에 들어가고요. 이번에 신천지 교인들이 공유한 혈장은 임상시험이 끝난 후에 치료제를 만드는 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종식 없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올해 내로 혈장 치료제를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개발이 사실 난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이 치료제라도 개발돼서 상용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 계기로 좋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좀 치료가 좀 가능하다는 이런 소식 빨리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북대 총장 선거가 8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경북대 총장 선거에는 9명이 후보로 나섰고요. 학생 2만 8천여 명, 교수 1,200여 명, 교직원 6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투표권 비율로 보면 교수 80%, 교직원 15%, 학생 5%입니다. 투표 결과 9명 후보 가운데 홍원화 교수가 54%, 권오걸 교수가 34% 득표로 1, 2 순위에 올랐습니다. 경북대는 1990년대부터 총장 직선제를 해오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간선제로 바뀌었었는데요. 2017년에 다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학내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경북대 교수회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을 했지만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경북대 분회와 총학생회 등은 강사들의 투표권 보장 그리고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를 했었고요. 네. 일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하다가 63일 만에 선거 하루를 앞두고 농성을 해제를 했습니다. 네. 앞서 대구지법에 총장 선출 규정 집행 정지 신청과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유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하면서 이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총장 임용 과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네. 아직도 교육부가 하나의 고리를 쥐고 있는 게 총장 후보자 심의, 그다음에 임용 절차가 남아 있어요. 네. 대학가에서는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교육부가 심의를 하고 임용을 제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용 재가를 해야 합니다. 경북대도 지난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아서 공석인 상태가 꽤 오래 유지가 되다가 그렇습니다. 2순위 후보자가 올라서 지역사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 문제 여전합니다. 또 다른 국립대인 공주교대 이야기인데요. 공주교대도 개교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해 9월 말에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실시를 했고 66% 득표한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을 했는데 교육부가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갈등이 거셉니다. 지금도 거센데요. 자율성 침해라는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고요. 또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 대학가에서는 총장 직선제가 이슈지만 이 직선제가 또 다른 갈등을 부르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2번째인데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하지만 정책은 기대했던 것만큼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과 정책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 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계명대 세무학과 이영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 이준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지난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먼저 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집이 3채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의 2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현행 3.2%에서 6%로 2배가량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에게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고 한 6.17 대책을 감안하면 법인 보유주택은 모두 세율 6%를 적용받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지만 2주택자는 집값의 8%로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크게 늘었습니다.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크게 강화됩니다.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지금은 차익의 40%를 적용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됩니다. 또한 2년 안에 집을 팔게 될 경우 양도세는 차익의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부동산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제도는 새로 등록을 못하게 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이자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 안정을 달성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두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정책 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보시기에 이준우 소장님 보시기에 이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근데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아마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번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당장의 어떤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에게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매물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의 어떤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이 시장의 매물들을 과연 다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 나온다고 해서 당장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어떤 지금 금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막혀가 있기 때문에 주택 매입도 쉽지 않아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당장의 어떤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본 이 부동산 대책이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 보유세 와장창 매겨가지고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팔고 못 베기도록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는 집을 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키워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가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이 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집값을 잡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집값을 올린 주요 범인으로 정부는 다주택자를 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최근 집값을 올린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입니다. 30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도저히 집을 이 생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집을 샀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부의 진단과 처방에도 일정 부분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집값이 안정화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정부가 이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 가격 폭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진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소영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우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당장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은 사실 좀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분들이 바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일단 그동안에 어떤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자본이득을 어느 정도 봐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좀 관망하겠다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8월 달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매물이 유입되면서 아마 공급량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소장님 방금 분석에 따르면 지금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을 맞더라도 그 세금을 맞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을 때 올라가는 주택 상승 이익이 훨씬 크다는 기대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수성구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이미 벌써 자본이득을 상당히 많이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유동자금들이 남아 있고 여러 정책에 따라서도 어떤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겠다라는 어떤 수요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수성구 쪽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미를 좀 보셔서 그 정도 오른 가격이면 세금을 내면서 버틸 만한 여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동안 어떤 정책들이 계속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번이나 바꿨으니 이것도 곧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 여전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뭐 약간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차라리 그래서 내가 이걸 내놓고 팔 바에는 세금이 무서워서 팔 바에는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말지 내가 내놓지는 않겠다 이런 조짐이 보여서 지금 정부에서는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상당 부분 매겨서 절대 증여로 인한 이득을 보게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우리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증여세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최고 세율이 70%까지 늘어나고요. 여기 지방세 10%를 합치면 77%이거든요. 여기에 또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또 10% 가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8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50%와 80%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50%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갭만큼을 갖다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고 취득세 최고 한 12%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 50에다가 12를 올려봐야 62고요. 또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양도 차익이 증여액이 최고 30억일 때거든요.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그렇게 30억 이상 나는 경우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막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세금도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폐쇄 경제라면 우리나라가 뭐 마음껏 세금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밤새 금리가 1%만 변화해도 돈이 들락날락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은 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와장창 떼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히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이 부동산 정책을 한다는 데는 굉장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이 세금이라고 한다는 규제를 하는 거고 규제라고 한다는 것은 수요를 억제하는 건데
가격이라고 한다는 건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는 점이고 공급을 늘려야만 가격이 떨어지는 네. 거지. 공급을 줄여버리는데 그렇습니다. 네, 가격은 안정화되기는 네, 네.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번 대책 후폭풍이 제일 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사실상 네. 폐지 수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주택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데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 것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실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반발 그리고 혼란이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임대 사업 중에서 아파트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만 호 정도의 아파트 임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임대 사업자들 이 부분들이 아마 가장 당혹감을 사실은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징벌적으로 해서 매물을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의 임대 비율은 특히 장기 공공 임대 비율은 8% 정도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우리 대구의 경우에 예를 들면 대구의 주택 보급률은 벌써 이제 104에서 10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가 보급률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내 집이 없는 사람이 꽤 있는데 네. 이분들은 그러면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없던 거잖아요. 공공에서는 8%밖에 책임을 져주지 않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거둬서 물건을 다 내놨다고 합시다. 임대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문제의식에서 좀 출발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만일에 내가 과다한 세금을 매겨지게 된다면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네. 아주 크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우리가 전세라는 부분들은 내가 일정한 어떤 비용을 특히 저금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약하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월세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사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임대차 제도에 있던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한 어떤 대안 없이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가면 사실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소급 적용의 문제도 사실대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최초의 계약자들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계약갱신 청구권도 되고 네. 다 되지만 이제 기존 계약자들한테 하게 되면 1개월 이상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소급 적용까지 하게 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네.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애게 되면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그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을 것이고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접게 되면 결국은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매물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한테 했으니까 신규 주택자가 다시 다주택자들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정책대로 가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물은 집 없는 사람이 사줘야 되는데 네. 그럼 과연 집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집을 다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등장하는 게 또다시 이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리포트 말미에 임대차 3법을 도입하겠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이것을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할 경우에 아까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급 적용은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법을 적용받는 사람한테 유리하면은 그걸 부진정 소급이라고 해서 그건 합법적이다라고 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되면 그건 진정 소급이라고 해서 네. 위헌이라고 대법원 판결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이준우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모든 세금은 다 전가가 됩니다. 이걸 도대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네. 예. 정부가 정책을 내면은 아줌마들은 그 위에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어제 바로 보면은 납세자 영명이라는 곳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년 동안 이 세금이 과연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내니까 한 20년 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거둔 세금이 한 780조 정도가 되고 네. 그중 취득세가
한 280조 원 정도가 된대요. 네. 그런데 그 취득세는 전부 다 부동산 가격에 다 반영이 이미, 됐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보유세가 나머지인데 이것은 임대료나 전세 가격에 모두 다 증가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의 고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3법을 고쳐가지고 소급 적용을 한다. 첫째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오히려 전세급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전세급 상승이 오히려 집값을 밀어올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봅니다. 지금 또 하나의 그 연구 자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현장에서 시장에서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미 오름 증세된 부분을 뭐 법이 임대차 3법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반영을 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세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 문제는 전세 가격도 올리는 것보다도 이제 전세에서 반전세 네, 아니면 이게 월세로 지금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소비자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되겠죠. 실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오히려 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현실적으로는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 보완되거나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10 대책만 봤을 때 이것은 보완 혹은 수정돼야 된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총체적으로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시죠? 일단 이제 문제의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이 과연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 그 연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주택자들을 죄악시하는 이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문제다. 이 교수님. 예, 아마 이 문제점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아마 공급 대책이 없으면 발굴이라도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걸로 보면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집값을 정말로 잡고 싶으면은 수요를 억제하는 세금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할 때 꼭 명심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공급이라고 한다는 것이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 공급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매매하는 것도 공급이니까 네. 매매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를 이룬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컨센서스를 이룬 게 유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보유세는 강화를 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나 하자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는 오케이 찬성을 합니다만 거래세는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잘못돼서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매물 잠김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꼭 새로 짓는 것만 공급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게 하는 것 역시 공급의 한 현상인데 그 부분이 잠길 수 있도록 지금 이 정책이 가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 좀 더 크게 문재인 정부 전체적인 부동산 대책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무관청인 부처인 장관 김현미 장관은 아니다 5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22번째 자꾸 정책을 내놓는데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집값 잡겠다고 얘기 안 한 정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반대로 가거나 잘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소장님. 일단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사실 서울의 집값이었거든요. 네. 2017년도부터 보면 지난 3년간만 한 40% 정도 올랐었습니다. 네. 2017년도에 한 12%, 2018년도에 20%, 2019년도에 한 8% 정도 올랐고 올해도 지금 한 2, 3% 정도 좀 네.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집값을 거기다 반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떨어졌던 거는 그 외환위 이후에 한 분기 동안 30% 전국에 떨어진 거 외에는 집값이 한 번만에 이렇게 간 적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가져간 적도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가까운 여러 김대중 정부만 하더라도 이렇게 규제 완화로 가다가 끝에 가면 다시 규제로 돌아선다든가 뭐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항상 뭐냐면 시장에 따라서 정책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니까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집값이 많이 오르고 특히 재건축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어떤 투자 심리 때문에 계속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서울의 집값 상승 현상이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의 뭐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나라 특히 우리 수도권만의 문제는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사실 되면서 전 세계 대도시들이 대부분 다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더 늦게 올랐던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전세 제도를 통한 어떤 갭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도 돈 있으면 그리고 이 돈이 저금리가 되고 많이 풀리면 부동산 쪽으로 당연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전세를 통한 어떤 갭 투자가 문제인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난 3년간 제가 서울의 집값이 40%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울의 전세값은 지난 3년간 10%도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어떤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 투자하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게 폐쇄적인 경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경제에서 과연 우리만 이렇게 간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점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짧게 우리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도 역시 올랐죠? 실제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서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2017년도 경우에 대구가 한 4.7% 정도 올랐고요. 2018년도 가면은 이제 한 뭐 6.5% 정도 올라가고 2019년도에 가면 1.6%에서 계속 상승세가 사실은 대구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대구 같은 경우도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어떤 주택 시장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상당히 폭등세를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구 전체적으로 한 11% 정도 올랐고 2018년도에는 한 19% 정도 오르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도 거의 한 10% 가까이 사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그냥 강보합에서 한 0.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동안만 한 5% 이상 사실 재건축이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냐면 재건축하고 신규 분양 시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주범은 뭐냐고 하면 이 선분양 제도 하에서 어떤 분양권 전매가 네. 사실은 전매 차익이 다른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이 다시 또 전매 차익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아까 이 교수님 세금으로 부동산 자본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부동산 대책하면 집값이 잠깐 관망하다가 또다시 오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부동산 정책을 펼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투기 수요를 잡아보겠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 그래서 투기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규제 중심의 정책을 계속 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번에 걸친 22번 바꾸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 중심 그래서 이 규제의 내용은 세금 강화, 수요 억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주택도 가치제고 재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재화를 구입하는데 투기 수요라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를 한다. 이게 정부가 정책을 펴는 이유가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가격의 안정화라고 한다는 것은 예, 수요를 갖다 억제한다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수요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 가격입니다. 네. 세금이 아니고 네. 세금이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세금 가지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그야말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잠시 멈추기는 하겠죠. 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예,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적어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고 네. 이 초과 수요에
정책 당국자들은 이 초과 수요를 투기 수요로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 초과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 공급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이 710 대책에 공급 정책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뭐 생애 최초 구입자라든지 혹은 신혼부부 희망주택 같은 것이 언급이 되고 네. 있는데 그리고 금년에 한 10만 가구를 짓겠다. 그다음에 2025년까지 77만 가구를 짓겠다라는 그 방향성은 잡고 있습니다만 구체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공급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신호등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 역할을 못하거나 혹은 신호등이 아예 없다. 네.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준호 소장 말씀하셨지만 정책으로 신호등을 켜도 그 신호등을 믿지 못하니까 항상 파란불이라고 해도 파란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빨간불이라고 불을 켜도 빨간불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역시 해결책은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냥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뭐 약자라든지 또는 뭐 신혼부부 세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지금 특별 공급 형태의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급을 하게 되니까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또 사회적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런데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요새 뭐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주택을 사실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그 시장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실제 시장에 공급이 되려고 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5년씩 이렇게 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그 정부들이 정책을 세울 때 내 임기 내에 모든 걸 사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웠다가 또 끝나고 나면 허지부지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주택 시장은 디벨로퍼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지역을 개발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다음 정부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보면 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름들은 이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옛날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행복주택, 보험자리주택 사실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가 사실 미비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가장 가져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부터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어떤 공급 계획을 세우고 그 공급 계획이 꾸준히 이어져야지 되는 거지 각 시점마다 이런 대책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반감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걱정하는 게 이제 풍선 효과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번에 발표된 710 대책만 봐도 주로 잡겠다고 하는 대상이 수도권 지역에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집값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또는 지역에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우려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지방과 중앙정부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수도권이 올라가면 지방이 좀 침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수도권을 규제를 하게 되면 이 자본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또 지방의 가격을 올리면 또 지방을 잡으면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 속에서 풍선 효과가 계속 만들어졌었습니다. 최근에도 사실은 이제 수도권이 좀 규제가 되니까 수도권 밑에 있는 뭐 경기권이라든가 지금 충청권 아니면 강원의 원주권까지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몰려가게 되고요. 또 이게 좀 막히게 되니까 또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뭐냐면 정부가 어떤 이게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국가 정책이기는 하지만 지방과 이 중앙을 너무 동일시하고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죽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정책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규제의 위험을 느꼈던 지방 사람들이 집을 내놔놓으면 지방에서 소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갖고 와서 그리고 이 시장이 풀리고 나면 그 수익은 결국은 수도권으로 다시 가고 그럼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소장님 말씀하실 때 투자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부는 그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언론에서는 투기 세력이라고 합니다. 투기 세력들이 전국을 돌면서 방금 말씀하신 현상대로 수도권을 누르게 되면 지방이 이 매물을 찾아서
사실 한 바퀴 삥 돌지 않습니까? 대구 와서 한번 하고 대구 지나면 광주로 갔다가 대전 그다음에 여기 올려놓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 또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또 지역 규제를 하면 서울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자꾸 여러 가지 보완된 대책을 내놓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번에도 우리 지역에서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이런 대책들이 우리 지역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당장에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반드시 실수요자만 있는 것입니다. 실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으면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닌 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수요도 있고 기본적인 수요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공급량이 이제 올해 한 15,000세대 그리고 그동안 공급되는 물량들이 앞으로 3, 4년간 계속 대구의 어떤 필요한 수요보다는 사실 많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어떤 임대사업자들에서 나오는 물량들까지 합쳐진다면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시장 기능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돌아가주면 좋겠는데 어느 시점에서 시장 기능은 시장 실패가 된 상태에서 공급량만 증가해버리면 사실 가격이 하락하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2008년도 이후에 그때 경험했던 것처럼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올라갈까 싶어서 사실 집을 사게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안정인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떨어졌으면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또 시장이 또 역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당장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 시장의 이러한 그 가격을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또 공급량 증가와 더불어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나왔을 때 아니면 소비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섰을 때 아마 이러한 부분들도 대구시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짚어봤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일단 너무 자주 바뀌고 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호등을 믿지 않게 되는 빨간불을 켜도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란불도 파란불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되면 발표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망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 이게 참 정책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큰 틀에서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규제보다는 또 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사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뭐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 따라서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취득 시점의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처분 시점의 세금까지 다 올려버리면 결국은 시장을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의 그 싱크탱크들이 과연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 똑같은 분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 부동산 가격은 잡았지만 거래 시장을 죽여버려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그와 비슷한 길을 사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지금 규제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살리고 이때 시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과수요나 투자자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다면은 시장은 안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이 수요는 인정을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부의 연초에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도심 재생 사업에다가 상당한 역량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는데 이 도심 재생 사업이 이제 문제가 생기자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도심 재생 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졌냐는 거죠. 제대로 된 예산도 제대로 사실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이 지역에 아니면 그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순기능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빠져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적절성 그와 더불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어떤 대책들이 같이 고민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가격을 잡으려고 하다가 시장 자체가 정체되거나 붕괴되는 상태로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는데 이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이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은 신호등 역할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색불에 지나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다면서 빨간불에 지나가고 이제 초록색 불에 멈추라고 하면은 그리고
어제 초록색불에 지나간 사람들한테 다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네. 할까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임대사업자한테 각종 혜택을 준다고 니네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를 해놓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니네들이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네. 그래 빨리 집 팔아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그리고 네가 번 돈은 정부 내가 다 가져가겠다. 왜? 그 불로소득이니까.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어떻게 네. 구축이 되겠습니까? 네. 오늘 토론 중에 언급하지 못하신 부분 끝으로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1분 정도. 네. 예.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굳이 정부가 정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비탄력적인 공급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탄력적인 수요 부분에 관심을 조금 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뜻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 세금이 낮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중과하는 정책 한 번쯤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소장님.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을 제외하면 주택 보급률이 다 사실 100%가 넘어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주택 자체가 사실 부족하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어떤 과수요라든가 어떤 투기적인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우리가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이 반드시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도시 서민들 중에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이러한 매물들이 나왔을 때 과연 받아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공공임대 비율을 높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매물들이 나온다면 정부가 이걸 다시 사서 어떤 다시 공공임대로 돌린다든가 이러한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은 거지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죄악시해갖고 이거 문제가 생겨서 세금으로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거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들에게 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삶의 안식처지요. 내 집이면 좋겠지만 설사 내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정된 삶의 안식처를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영환 교수님, 이준우 소장님 두 분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대 중국 진나라 법가를 대표하는 중요 정치인 상황. 그가 하루는 남문에 나무를 심어놓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 금 10근을 포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콧웃음만 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포상금을 금 100근으로 올렸고 어느 날 한 백성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겼습니다. 상황은 즉시 이 백성에게 포상금 금 100근을 지급했고 그제야 백성들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법이 정한 내용을 집행하는 데 어떤 예외도 없었고 그 자신도 이런 법 집행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씨는 3번의 재판을 받았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여러 이유를 들어 법적 처벌을 비켜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죄를 미워하지 않으니 유전무죄를 실현하는 사람이 자꾸 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